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노지로 내년도가 좋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 좋아지겠습니까? 어떤 트리거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점점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담당하던 기능 중에 우리가 일부를 얼마나 받아오느냐.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 중에 중국 의존도가 있는 기업들이 또 지금 사실 성적표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럼 그 기업들이 슬슬 파이프라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다 판다든지 인도에다 판다든지 아니면 인도에다 공장 짓는다든지 해서 새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전환기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확 나오죠. 중국을 어떻게 누구가 대체하냐? 근데 하나로 대체 못해요. 근데 중국이 만드는 거 다 중국이 쓰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 유럽이 쓸 거 중국 거쳐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중국을 안 거치게 되면 다이렉트로 나갈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은 그걸 희망하는데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 일부 선택한 건 멕시코 선택하고요. 역시 인건비 싼 거는 너무 높은 메리트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당연히 베트남도 가고 인도도 제가 한참 출장 다녔을 때보다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인도가 굉장히 빨리 그렇죠. 네,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마인드 좋아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마인드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순간이니까 그거. 네. 근데 인도에서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인도는 그 소가 끄는 그런 풍경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눈앞에서 소가 뭐 이렇게 마차 같은 걸 끈대. 근데 뒤에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 인도라고 하더라고. 예전에 그 압구정동 맞아요. 현대 사진. 아파트 짓는 공사 현장 사진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진의 앞에 농부가 소로 밭 깔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금방 그 없어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인도의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그거 어떻게 사지? 인도 주식을 사세요. 압구정 반포 아파트 딱지를 하려고 예전에 강남은 개발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버스 종점이 현충 그 뭐죠? 그 노량진에 있는 국립현충원 현충원,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이 노량진에 있어요. 동작이. 동작이 있으니까 바로 옆이니까. 예. 야, 다 알아듣잖아, 대충. 네. 그 동네 그때는 다 그냥 거기가 다 네, 맞아요. 거기였는데. 그래서 그 현충원이 어떻게 보면 버스로 가는 마지막 종점이 있는 데거든요. 와. 거기서 내려요. 그리고 그럼 거기부터 이제 뻘밭에 가깝거든요. 네. 거기서 딱지 사러 어디로 걸어갔느냐? 양재까지 걸어가요. 거기서 양재가 어떻게 걸어가? 걸어갔어요. 말죽거리. 말죽거리? 네. 2박 3일 동안요? 아니에요. 당일이에요. 와. 말죽거리까지 복부인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걸어가서 거기서 딱지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게 70년대라고 해야겠죠. 그 모습이 지금 인도인 거예요. 네. 야.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때로 다시 돌아갔어서 진짜 샀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로 돌아가면 뭐 하실 건데요? 강남 땅을 사야지. 강남 땅. 강남 땅. 돈 있어요? 그땐 쌌으니까. 그때는 강남을 진짜 주로 이제 거기 살던 분들이나 정말 눈이 밝은 분들이나 샀지. 강남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갈대밭에 사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저 초등학교 때 강남으로 이사 간 애들한테 저희가 그랬거든요. 집 망했어? 진짜 그랬단 말이야. 상암도 2000년, 상암도 진짜 많이 2003, 바뀌었지, 4년 정말. 이때 진짜 저 저녁에 와봤는데 죽음의 도시 같았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 길 되게 넓잖아요. 알죠. 왕복 6차선, 8차선 막 이런데 밤에 보니까 신호등은 다 전멸 신호고 어. 도로에 막 비닐봉지 막 맞아. 종이 이런 거 바람에 확 돌아다니고. 날라. 건물은 다 불 꺼져 있고 야 이게 무슨 여긴 죽음의 도시 여기 뭐 망한 도시인가? 그랬는데 웬걸. 정말 어쩌다가 신촌에서 시큼한 냄새가 날 때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게 여기 상암동. 난지도. 네. 그렇지. 맞아요. 금방이지 금방. 난지도 진짜 난지도 없어지는 것도 금방이었어. 여기 미원 공장인가 하나도 있었는데. 맞아, 무슨 공장이 있어. 어렸을 때 공장에서 난지도 그 그 큰일 쓰레기장 와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었는데. 사람 높이보다 더 높은. 오, 이게 다 쓰레기란 말이야 하면서 그 옆에 막그 판자촌 같은데 철거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도 보고 사는 거예요. 현장 가지 말고. 지도 보고 그냥 야 여기야. 지금은 원펜타스가 된 반포 주공 아파트를 그때 분양 받으러 가야지. 그러면 반포 주공 그때로 아파트. 돌아가면 분양 받을 수 있나요? 그때 내가 분양 광고를 그래서
미분양이었잖아 다. 아버지는 원패 탔어. 나의 아버지는 뭐 하셨나 그때? 네. 왜 안 하셨을까? 돈이 없으셨나? 확인해 보러 갔죠. 네. 그랬더니 그때 분양 광고가 몇 월 며칠 오전 10시까지 여기로 오시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요. 그냥. 그냥 그게 뭐냐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분양 광고가 그냥 사무소. 그냥 허허벌판에 여기가 이제 현장 사무실이 될 텐데 분양하실 분도 오세요. 그리고 보니까 대출 다 해줬더라고요. 대출을. 대출도 다 해주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원래 그랬었나 봐 그때. 그때는 한 달에 지금 돈으로 5-60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을 5개월 이상 부으면 맞아요. 그거 부은 적금을 들고 은행에 가면 너 왜 무슨 집 살려고 그럼 저 집이요. 그러면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몇 년도예요? 사실상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지. 70몇 년 그때까지도 안 갔을 거예요. 그때 76년 뭐 이랬을 80년도에 거예요. 보니까 삼성전자, 선경 이런데 대학 졸업자 첫 월급이 37만 원? 30, 그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 달에 얼마 한 뭐 50 부어가지고 통장에 200 이렇게 있는 게 되게 사실 큰 돈이죠. 이게 그러니까 후분양이었었구나 사실은. 접수 기간이 1973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와라. 3일 동안 접수 받는다. 그리고 입주 날짜는 12월 20일경. 그러니까 한 달 반 후에 입주합니다. 그때는 청약통장도 없었던 때고. 근데 돌이켜 보면 저도 되게 어린 나이에 일찍 집을 샀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일찍 살 수 있었던 게 DSR이 없었었던 시절이에요. 그냥 풀 대출해줘.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였어요? 말하면 언제? LTV만 보고 LTV가 2002년 제 기억이에요. 이건 혹시 저 커피타임 듣는 분들 찾아보세요. LTV가 2002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DSR 전신인 DTI가 2006년인가 2008년인가 그 둘 사이일 거예요. 부동산 세제 개편하고 대출 규제. DTI는 노무현 정부 때 한 거니까 2008년이나 6년일 거예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2008년이겠지. 2002년에 도입됐네. 김대중 정부. 맞죠? LTV. LTV는. 그리고 DTI는 아마 2006년 아니면 2008년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DSR로 바뀐 거고. 그런데 LTV는 기준이 집 얼마짜리 사시려고요? 그걸 보고 대출 금액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소득이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DTI랑 DSR은 내 소득 얼마 버시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DTI하고 DSR 전에 집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행 가서 뭐 그냥 10억짜리 집 산다 그래도 저 10억짜리 살려고요. 이자 부담 만만치 않으실 텐데 견디실 수도 있죠. 화이팅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거치가 있었잖아요. 거치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거치 기간 그러니까 동안 파는 거지. 네. 제가 뭐 원금 안 내다가 대졸 뭐 신입사원으로 받아봤자 뭐 무슨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지금 월급쟁이가. 그걸로는 지금은 누구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요지에 집 살려고 하면 대출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마음이었냐면 그때 막 이상한 책들 많이 나왔었어. 부동산 뭐 폭락 뭐 시작된다. 2000 몇 년이야 그게? 본인이 집 산 때가? 이제 저도 술을 끊었어야 되는데 진짜 이제 가물가물해서 2006년 전이었겠죠 확실히. 2006년 전에. 그것도 살려는 집도 미분양이었어. 서울 요지에.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난 간단했어요. 이게 뭐 내가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살면 되겠다. 사도 되겠네. 그냥 평생 살아도 되겠네. 그때는 세종시로 갈지 몰랐지.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정년할 때까지 그냥 계속 살아도 되겠네. 그럼 정년할 때쯤이면 내 집 되겠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미분양이가 또 조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이 옛날에는 재테크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취직하면 풀 대출 받았어. 그냥 집 집 사. 사.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모아서 아껴서 그냥 이자만 그냥 네. 쭉 갚다 보면 또 집이 올라. 결국 네 집이 되는 맞아요. 거야. 그때 그냥 제가 그게 재테크였어요. 그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저녁을 어디 맛있는 걸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돈을 없고 대출이자로 얼마가 나갔는데 그래서 선배들한테 들러붙어야 되거든요. 네. 밥을 못 먹어. 선배들한테 들러붙어야 되니까 그땐 또 회식 문화 많았을 때니까 그냥 쓱
듣는 거예요 옆에서 대충 방들 여기저기 방들 기웃기웃 거리면서 오늘 어느 박사님이 저녁 먹으러 가지? 그래서 박사님 하면서 반가운 척하면 너도 갈래? 막 그래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귀엽겠어. 저쪽은 회고 저쪽은 고기네. 오늘은 회 땡기는데 가는 글로 붙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내 집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몇 년 뒤에 확 또 뜨는 거예요. 집값이. 네. 그래. 내가 기억하기로 2001년 이후부터 2008년 9년 서브프라임까지는 그냥 쭉 상승이었어요. 맞아요. 뭐 그런 하우스포 이런 거 없었어. 네. 그 거품 꺼지고 나서 2013년 12년 뭐 이럴 때. 그래서 처음에 방 3개짜리 뭐 이런 걸 하여튼 뭐 큰 걸 샀다가 오르길래 방 3개가 혼자 사는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려면 그때는 그럼 방을 채울 사람을 찾았어야지. 방을 팔면 됩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를 가격이 오르길래 팔고 바로 그 단지에 방 2개짜리를 구했죠. 그렇게 해서 또 조금 또 버티니까 또 이렇게 오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대출을 아니 내가 신불자가 되던 개인 파산을 하던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그 집값에 맞춰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해줬는데 지금은 너 얼마 버는데 넌 이런 집 못 사. 이 제도로 바뀐 거잖아요. 그 제도를 바꾼 이유가 있긴 하죠. 이 소득 없이 이렇게 집 사게끔 했더니 계속 집값을 더 올리는 부추기는 요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MZ세대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난 확신했었습니다. 2015년대부터. 그럼 그분 입장에선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을 집으로 맞춰서 줘라. 반포 레미안 값으로. 그럼 내가 퇴근 끝나고 뭐 배달을 하던 대리운전을 하던 주말에는 또 뭘 하던 내가 무조건 갚을 테니까 그냥 크레딧을 그 4대 보험 기준으로 잡힌 내 연봉으로만 잡지 말고 나 알바 많이 해. 요즘은 배달만 많이 해도 한 400 이상 받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을 못 사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가능하죠. 저기 대부업 쪽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죠. 대부업 이금융 이렇게 금리 높은 데로 가면 이런 느낌이구나. 옳은 얘기인데 욕 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그 느낌이 드는. 지금 세대 중에 제일 불쌍한 게 그거라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흑수저인데 돈 많이 버는 MZ. 그러니까 모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다 배제되는 소득 기준에서 웬만한 거 소득 기준 뭐 도시근로자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120, 150을 자르는데 맞벌이는 이제는 당연한 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집이 가난해 못 살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소득이 높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청약이나 뭐 각종 대출 제도 이런 거에서 다 배제되고 그래도 그 소득으로는 집을 못 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주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싸니까 자산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청약에는 괜찮죠? 청약은 특별 공급이나 이런 거 다 소득 제한 있잖아요. 신혼부부 특히 뭐 이런 거. 15년 버텨야 돼. 15년.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제도는 빨리 뜯어고쳐야 돼. 혼인 신고 안 하고 이혼하면 갑자기 유리해 주는 제도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들여다보면 특별히 유리한 것도 저는 완전 뒤집어가지고 그냥 결혼을 준비하거나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건 대부분 어느 정도 여건이 준비가 되고 그럴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 낳아도 되겠다 결혼해도 되겠다 준비가 됐네라고 생각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못 낳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요거 좀 갖춰놓고 하자. 어느 정도 벌면 하자. 지금 집도 안정이 안 되는데 애를 둘 낳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그냥 아예 줘 그냥 펑펑 그 집이라도 혹은 노후라도 뭐 둘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 그 다음을 그려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애 없이 살면 얼마나 재밌어요. 저 결혼 안 해도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네? 재밌네? 그걸 뒤집어 말해서 집 없이 살아도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어느 걸 포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애와 집중에는 애를 포기한다. 원래 있었던 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없지 살아봐도 근데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애는 힘들고. 진짜 현우 소장님 말에 진짜 저도 100% 동감해. 그냥 청년이면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막 빌려주자. 막 주자. 뭘 막 주자. 일단 집이라도 주고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지금 결혼을 한 사람,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닌데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 청년 세대고 더 젊은 세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수도 적고 이제는. 그 집을 주자? 네. 집이 어디 있어 줘? 그 지금 우선하는 그런 공급, 하늘에서 떨어지나? 이 특별 공급이나 이런 것들. 그거 다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그런 이런 거잖아요. 집중을 다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이런 건 다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25%나 돼요 전체 물량 중에.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25% 따지는 거에서도 소득 따지고 뭐 하고 하면 그런데요? 그런 거 줄이고 아예 그냥 청년이고 미혼이면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풀고 그냥 다 좁혀. 크다. 청년이고 미혼이면 다 똑같은 대우를 하자. 네. 신혼이고 뭐 애가 하나고 둘이고 네. 도시근로자 소득에 뭐고 뭐 생애 최초고 두 번째고 오히려 가리지 마라. 오히려 뭐 34세까지는 소득만 있으면 앞으로 잠재 소득 올라갈 거 아니에요. DSR도 그거 봐주잖아요. 오케이 대출 요것도 더 올려주고 한도도 오히려 그들한테. 하여튼 저도 현우 소장님 말에 그 대세 큰 방향성 동의하는데 요즘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또 좀 오르니까 뭐 제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부동산 얘기 하잖아요. 아, 유튜브 채널 있어요? 아 있습니다. 아 이런 영세 유튜브 채널을 신경을 안 쓰신다니까. 뭔데? 아 여의도 멘션. 여의도 멘션. 홍보를 해줘야 되나? 여의도 멘션. 몰라서 물었겠나? 진짜. 아유 정말. 박정호의 여의도 멘션. 네, 이런 데서 이제 그 부동산 얘기를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또 친하게 지내는 형들 있잖아요. 광수형이나 뭐 저기 상욱이나 뭐 문도형이나 네. 뭐 또 김경민 교수나 상욱이 최상욱이. 최상욱.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저희들 호프집에서 한 잔씩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을 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하락론자들이잖아요. 아, 네. 박정호 교수님 없어, 친한 지인 상승론자? 중에는 뭐 김 작가님, 뭐 그 부익남님 등등 상승론자도 많잖아. 많죠. 그리고 보통 같이 모여서 술 먹어요? 아니면 따로 모여요? 하락론끼리 모이고 하락론끼리. 상승론끼리 모이고 교집합은 박정호 교수님 뿐이야? 다 같이 모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 같이 모일 때도 아주 드물게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 국회 다들. 본회의 같은 건가? 그런데 여야같이. 하락론자분들을 제가 좀 자주 봐요. 왜냐하면 요즘? 제 견해에 제가 뭔 오류가 있는지 제가 좀 뭘 놓쳤는지 알려면 제 마음에 거슬리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제 옆에 더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주 볼 수 있다는 건 요즘 하락론자들이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뜻이네. 정확히 말하면 요즘 잘 안 나오기 시작했어. 요즘 전체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대학원 수업 듣는 분들에게 저와 정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분들의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저희 교수님으로 좀 몇 분을 모셨어요. 예. 일부러. 그래서 웨이트가 상승은 저 말고 한두 분 있고 하락을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최상욱 교수님, 이광수 교수님, 한문도 교수님 세 분을 이분 수업도 들어라. 예. 그래서 저희 교수님을 다 모셨어요. 균형감 있게 들으시고 예. 그분들의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으면 나한테 내 수업 들을 때 또 나한테 물어라. 그럼 난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다 들으셔라.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투자가 아니니.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자주 만났거든요. 교과목 그 개설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형님들이 요즘 한때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댓글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댓글이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하면 댓글이 나눠지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뭐 댓글이 뭐 집 없는 사람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집 있는 사람은 상승에 베팅하고 뭐 그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마음이 심정적으로 부동산 얘기하는 건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도 많아요. 그게 그죠?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리고 떨어지는 것과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팩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해요. 이런 데 나와서 오르는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 매국노진 아닌가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감정이 섞이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봤더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DSR, DTI 하고 나선 나는 못 사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버리니까 기분이 상한 거야. 저 때만 하더라도 그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정하기 전에는 제가 집 사왔을 때
사면 살고 말면 많은 거였는데. 맞아 그거예요. 야 나도 질러 그냥 뭐 이런 거였어요. 나의 선택이었을 뿐인데. 네, 제 고등학교 지금은... 친구 중에는 대학 안 가고 카센터에서 일했던 친구도 있어요 한 명. 그 친구는 사실 소득으로 보면 좀 적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도 우리 다 같이 동네 친구니까 술 한잔 하다가 너 집 사서 요즘 또 얻어먹으러 왔냐? 막 그러고 농담했거든요. 야 너도 사.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도 그냥 사. 어차피 너도 임마 지분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너 맨날 엄마랑 맨날 싸우잖아. 그럼 나와 살아. 그러고 맨날 그런 놀았는데 이제는 집 살까 얘기를 하면 누구는 난 살 수 없는데 왜 지들끼리 자랑질이야? DSR이 모자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미국적인 마인드로 이걸 해석하면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용납 못해요. 아니 국가가 왜 나를 아이 취급하는데? 내가 그 이자를 갚을지 못 갚을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뭔데 사전에 내가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넌 못 주겠는데? 넌 네 이자나 잘 받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러고 많은데 국내에서는 이걸 딱딱 재단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스트레스 DSR로 너는 아무리 봐도 더 안 되겠다. 이거는 야 이걸 물론 이거의 장점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부정적인 얘기를 위주로 해드리면 늘 듣던 얘기는 들었으니까 네, 이제 안 듣던 얘기 해보자면 솔직히 제가 지금 태어나서 사회생활하면 저는 그때처럼 집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손경제 출연료 가지고는 소득이 못 사요. 안 되지. 못 사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자산과 소득이 충분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대출이라는 게 그래서 많아지면 사회적 부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조입시다 줄입시다 어떻게든지 고민해 봅시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출 규제는 오늘 박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대출 규제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사다리 걷어차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대출, 내가 성인인데 대출 말고 뭘로 그러면 이른바 시드를 만드는데 혼자 태어난 분이 뭘로 자산을 만들고 뭘로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성인인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내가 못하면 경제사업을 부실이 생기면 그럼 금융기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못 빌려주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못 빌려드리죠. 아니 금융기관이 알아서 심사를 해서 빌려줄 것이 거기서 그걸 꽉 조여놔가지고 일률적으로 소득의 40%를 초과하지는 않게 해. 니네 대출 지금 늘어나고 있네. 지켜보고 있어. 이게 뭐? 대출이 늘어나는 거를 막아보려니 막을 다른 명분은 없으니 다른 나라들도 한다는 뭐 DTI, 뭐 DSR 이런 거 아니 그래서 하는 거겠지. 이거 DSR로 대출 늘어나는 거 막았냐고요. 네. 물론 더 늘어날 수 있는 걸 이것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잡는 이것 때문에 그 바깥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 거다. 저출산도 그렇고 질적인 문제지 대출이 그게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대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뭐 다 연결되지만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뭐가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직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가격이 저도 이제 소득이 어렸을 때 비하면 쭉 늘었을 거 아닙니까? 네. 계속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더 집값은 말도 못하게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말 그대로 의사결정의 문제였어. 내가 그때 해 마라.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사도 될 것 같은데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 마음의 결정. 지금은 이게 지금 예전에 눈높이도 높아진 거 있지 않아요? 눈높이도 높아졌지만 제가 지금 사는 동네만 해도 너무너무 비쌌어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게. 예전에는 그때 소득에 비하면 살짝 무리하면 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엄두가 안 나는. 좋은 동네시라. 그래, 좋은 동네에 새 아파트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 구축도 그래요. 원펜타스. 구축도 원펜타스. 구축도 한 1010년쯤은 지었어야지 30년쯤은 그러니까 안 되지. 제가 그 미국 가기 전에 미국 갔다 왔을 때 진짜 2년 만에 그 원래 7억 얼마였던 아파트가 13억이 돼 있더라고. 근데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안 떨어졌어. 그 이후로 또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막 집주인이 사라고 꼬셨는데도 요즘 뭐 부동산 대망론 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귀인이셨는데. 근데 그 7억이 10년간 7억이었어요. 10년간. 그러니까 10년간 7억이다가 물론 그러니까 13억 바로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지만 그때 완전히 급등하면서 2016년 17년에 급등하면서 약간 저는 게다가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쇼크더라고요. 다른 세계에 특파원 갔다 왔거든 미국에. 근데 진짜 갔다 왔는데 저도 느낀 게 모든 애들이 다 아파트 얘기만 하더라고.
후배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고 모든 애들이 아파트 얘기만 하는 거야.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 진짜 내 미국에는 정말 아파트가 있어?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것도 또 와. 이것 뭐 제가 이건 뭐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가설을 세워서 이런 연구 발주가 들어오면 해드릴 생각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현상도 이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바꿔서 생긴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이 막차가 아닌가 그 강박 그게 생긴 게 계속 야 이번에라도 사야 돼 이걸 푸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더 오르게 부추기는 면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있죠. 이번에 네. 그 신생아 특공? 네. 그게 그걸로 집 사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나가는 대출 규모들 통계 보면 그거는 신생아가 2살 넘으면 못 받는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작년에 애 낳은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사든가 아니면 애를 하나 더 낳든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든가 셋 중 하나니까 뭐 일단 사놓자. 다 팔면 되니까 잘 팔리잖아 아파트는. 그래서 당연히 그런 하여튼 거죠. 대화의 맥락이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야 정호야 너 집 샀다며? 야 너도 이제 하나 사 이거였어. 그렇지. 너도 하나 사 이거였는데 괜찮아. 야 나는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 있던 친구인데 기억나요 누군지 걔가 난 이제 내후년에 결혼할 건데 그 여자친구가 집 어디에 사고 싶은지 물어봐서 거기로 사야지 나 혼자 덜컥 사면 어떡하냐 이게 답변이었어. 그래서 걔가 여자친구 회사 가까운데 집 사가지고 걔가 볼멘소리에서 술 우리 대차게 또 몇 번 마셨거든요. 나보러 출근을 어떡하라는 거야 잠실 쪽에 사면 막 하면서 잠실에 샀구나 잠실에. 잠실에 샀어요. 이 친구는 종로가 그 회사였는데 하여튼 그걸로 잠실에도 사람이 살더라. 그 시골에 왜 집을 사?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야. 집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그게 여러 가지를 다 증이 됐잖아요. 배지가. 소득이 얼마 있구나. 집이 좀 부모님이 좀 받쳐주시는구나. 뭐 이게 되니까 이게 완전 바뀌어버렸어. 집 얘기하면 정말 어떡하냐. 혈압올라. 하여튼 오늘 집 얘기가 아니라 대출의 기준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에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런 정도였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면 진짜 사람들이 그 분노가 뭔지를 알겠어. 알다니까.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하면서 오늘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무슨 얘기했냐면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느라고 안 했는데 원래 그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으로 흥한 나라는 망한다 이런 약간 망국론 기저가 있어요. 네. 근데 어제 발언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가계대출을 많이 물리면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 안정이 목적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이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가계 부채의 비중이나 가계 자산의 비중 중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경기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 부동산도 나빠질 때가 생길 거라고. 그러면 내 자산의 대부분이나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부동산이 막히면 정부에서 이걸 안 살릴 수가 없는 환경이 또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 왜냐하면 이건 나라가 난리 나니까. 맞아. 그래서 또 그런 부동산을 또 올려야 태우고. 돼. 그게 일종의 망국론처럼 언제까지 그런 악순환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번 부동산에 사람들 포션이 많으면 이거 납둘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항상 그 반복이었어. 맞아. 좀 조정하려고는 그게 왜 안 되냐면 과감하게 기조를 잡았어. 더 공급을 늘리든 뭐 더 대출을 조이든 더 가격을 더 안정시켜. 한 번도 그런 정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된 거 아니야? 네. 이제 올려야 돼.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려. 그게 반복되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물론 경제가 올라가서 부동산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경제가 올라간 속도랑 비슷하게 올라갔냐고. 항상 그 부동산에 대한 이거는 불패론이 있으니까 항상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더 올라갔는데 떨어졌으면 옛날 곡선처럼 내려오는 걸 과연 용인해 줄 거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용인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저처럼 집을 한번 못 태운 사람은 이게 또 뻔히 이럴 것 같은데 지금도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무리해서 사거나 지금이라도 물론 사야 돼. 저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짜증나지. 지금 뭐 저는 애들 때문에 요즘 돈 쓸 때도 좀 많아가지고 막 무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와이프랑은
담배 꺼내는 줄 알았어. 포기하자. 야, 속쓰려서 생방 중에 담배를 왜안 뜯어져? 두바이 초콜릿이네. 초콜릿 뜯어올라 안 뜯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 음. 야 이거는 진짜 제품에 문제가 있다. 아, 근데 딱 담배값처럼 생겼다. 진짜 먹기 힘들게 생겼다. 음. 그래서 진짜 모릅니다. 1주택자들은 이 무주택자의 짜증남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김현우 소장님도 이제 이해 못하겠네. 되죠. 이게 이해를 못한다는. 그래서 진짜 진우 형이랑 자주 하는 얘기가 청약제도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 있어.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청약제도로 희망 고문을 해요. 맞아. 요즘 편의점에서 유행한다는 그거 아니야 이거? 어디 편의점 거지? 두바이. CU 아, CU 편의점의 네. 아우, 상품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비슷하게 만들었더니 이거 되게 자르면 이빨 자국 날 것 같다. 목목은 주먹으로 빵 쳐도 이게 되게 구하기 어렵다는 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뭐 소리만 알 크게 때마다 올 때마다 뭐 먹을 게 이렇게 막 있어. 진짜 좋아 여기. 너무 달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스타일인데. 아, 근데 왜 두바이야? 두바이가 그러니까요. 초콜릿이 유명해? 아니에요. 두바이의 그 초콜릿 회사 거기서 이제 출시 여러 가지 네. 그 중에 하나 두바이 스타일이라고 돼 있네. 두바이 스타일? 뭐 그것도 모르겠어. 뭐야? 초콜릿 회사 이름 뭐지? 들었는데. 예를 들어 고디바라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두바이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초콜릿을 만들어내다가 신제품이 나온 신제품인가? 야, 안에 카다이프랑 제조원도 영월드 KPC 한국 회사네. 강원도에 네, 이건 있는. 그 두바이 스타일이에요. 시카고 피자처럼. 근데 진품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진품은 9만 원이래요. 이야. 이것도 비싸잖아요. 근데 이것도 몇천 진품이 있고. 7, 8천 원 할걸요? 4천 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하나에 4천 원이. 이것도 비싸다. 이게 하나 4,000원이라고? 네. 야, 이게 무슨 부동산이야?